고려 말과 조선 초 국가의 안위를 위협했던 왜구. 왜구를 외교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40여 차례 일본을 드나들었고 조선인 포로 667명을 구출해낸 인물. 그가 바로 조선의 대일통신사 이이에다. 요즘을 얘기하면 일본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외교 전문가였다. 李芸さんは当時の朝鮮のとても優れた外交官でした。 대마도와 일본 본토를 넘나든 조선의 전문 외교관 이이에. 외인들에게 실리를 주며 회유하고 대의로서 제압하여 조선 초 귀중한 평화의 시기를 이끌었다. 멀고 험난한 일본행을 칠순의 나이에도 자청했던 이이에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협상과談判으로 나라를 구해낸 외교의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린 조선 왕조실록 속에 숨겨진 또 한 사람의 외교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총 75회에 걸쳐서 거론되고 주요 인물이 사망했을 때 기술하는 졸기에도 2장에 걸쳐 소개된 사람. 바로 조선의 통신사 이이에입니다. 졸기의 마지막 대목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외국에 사명으로 가기가 무릇 40여 차례였으며 향년 73세였다. 그가 외교사절로 활동했던 43년 동안 40여 회 일본을 왕래했다면 거의 매년 일본을 오간 셈입니다. 자, 과연 그는 왜 목숨을 건 항해를 계속했던 걸까요? 일본 도쿄 시내. 한 골목 안에 유서 깊은 출판사가 자리해 있다. 오랫동안 역사서적을 발간해왔던 이 출판사가 최근 야심차게 준비 중인 책이 있다. 바로 현해탄을 건넌 조선 외교관 이이에. 이 책을 출간하며 편집자도 새삼 감탄했다. 今のようにね、飛行機があって自由に行き来ができるわけでもないし、そういう時代に何度も行き来をしたその外交官がいらっしゃった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非常に感銘を受けました。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외교관 이이에를 주목한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 제작팀은 후쿠오카로 향했다. 이이에의 책을 쓴 이는 현직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시마무라 하츠요 씨. 그는 일간지 기자이지만 한일 관계사에 관심이 많은 조선통이다. 특히 그는 1999년부터 임진왜란 이후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을 기행문 형식으로 쉽게 풀어쓴 책을 여러 권 펴내기도 했다. 99년부터 시마무라 기자가 최근 집중하는 것은 에도시대 이전, 즉 무로마치 시대의 조선통신사다. 이렇게 관심사가 옮겨진 건 이이에라는 인물을 발견하면서부터다. 江戸時代の朝鮮通信史を私は対馬でいろいろですね研究しておりまして、でその中で室町時代の通信史は知られてなかったですね。イエというのはどういう人物だったんだろうかと、それを知りたいと思いましたし、それと孫妃ギョン、新宿主、彼らですね外交官日本で知られてますけども、それ以上の人物ではないかと、それが知られてないのはおかしいというような思いで本作りを始めたわけです。 그는 일본 곳곳을 뒤지고 한국을 오가며 이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찾아냈고 그 조각들을 결합시켜 한일 관계사 속에 숨어있던 이해의 존재를 재발견했다. イエは、日本にたびたび来てですね、外交を通じて、日朝友好をですね作り出して築いていくと。彼はですから大きな光光芒をですね放った外交官であったと。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알려진 무로마치 시대 조선통신사 이이에. 이 책에는 그의 일대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현해탄을 오가며 활약했던 이이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한때 왜구의 소굴이었던 대마도.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의 노력이 집중됐던 곳이다. 원통사가 자리한 사카 지역은 14세기 대마도주가 머물면서 번창했던 대마도 정치의 중심지다. 향토사학자 나가도메 선생은 원통사에 자리한 이의 유적을 안내하는데 다름 아닌 통신사 이의 공적비다. 이 공적비가 원통사에 선 것은 이유가 있다. この寺が利慶が来るたんびによく来た縁故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ここを選んだわけですよ。 1408년 대마도주가 지었다고 알려진 이 원통사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가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머무는 장소로 대일외교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에 또한 이 절에 머물렀으리라 추정된다. 이의 행적은 나가도메 선생이 펴낸 저서에도 잘 담겨 있다. 그는 대마도의 역사를 3권으로 정리한 대마국지를 펴냈다. 이 대마국지에는 이해가 10여 차례 대마도를 오가면서 조선인 포로를 쇠안해 갔음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특히 대마도의 발자취를 남긴 이해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울주군 웅촌면 석계서원. 이해는 울산 학성 이씨의 시조다. 고향인 울산에선 종친회가 한 해에 2번 서원에서 제를 지낸다. 가을엔 이곳 석계서원에서, 봄엔 용연서원에서 제를 올린다. 학성 이씨는 5개파 5만 명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제일을 기점으로 울산에 모여 선조를 추모한다. 충수공 할아버지가 고려 말 1373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400년대 초반에 즉 세종대왕 시절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봄철에 제를 지내는 용연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으로 석계서원이 소실되자 울산 유림들이 주도해서 제를 지낸 곳이다. 석계서원이 복원된 후에는 봄, 가을 나누어서 제를 거행할 정도로 추앙받는 이예. 그의 활동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43년 동안 40여 차례 걸친 일본 사신행이다. 그는 왜 그렇게 자주 일본을 방문했을까? 고려사 1223년에 처음 등장한 왜구. 충정왕 2년엔 왜구의 침략 지역도 확산됐다. 고려 충정왕 1350년 이후 왜구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연안을 노략질했고 고려 공민왕 때는 침입 횟수가 115건, 우왕 때는 378건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 고려 정부는 도서 연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륙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구들은 여기에 이끌려서 내륙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곡창지대는 거의 다 연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곡창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고, 경상도부터 시작된 왜구의 노략질은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번져갔고 조운선이 다니는 충청과 경기 지역까지 피해를 입었다. 결국 왜구는 고려의 국운을 흔드는 요인이 됐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달라졌지만 왜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다. 당시 왜구의 근거지는 대마도 일대. 109개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대마도에는 왜구의 무리인 소다시가 크게 2지역, 와타우라와 오자키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실제로 소다시가 근거지로 삼고 세를 키웠던 아소만의 와타우라로 향했다. 와타우라는 진주 양식을 대대로 하고 있는 작은 만이다. 中世の頃はここに総大一族が住み着いたんでしょうね。その中でね、おそらく万古がいたのはここだろうと思うのは山の麓にあった遺跡からね、その時代のいろんな遺物が出てきた。
실제로 해안선을 따라 발굴된 소다시의 유적을 찾았다. 해안지대 산기슭에서 발굴된 유물은 깨어진 도자기 파편이 대부분인데 일본 것이 아닌 조선의 질그릇과 중국, 베트남 자기까지 섞여 있어서 당시 왜구의 활동 범위를 짐작해야 한다. 14世紀の倭寇はもう朝鮮半島か中国で北の山東しか行かないけど 제작팀은 왜구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향했다. 먼저 찾은 곳은 상하이 도서관. 도서관에서 왜구 침입에 대한 사료를 요청했다. 관계자가 서가에서 원말 명초 14세기경 장고란 왜구에 대한 기록을 찾아 넘겨주었다. 请问是这本书是对吗？对，就这对的，两本。我请考虑。考虑。 이 문헌은 청조 걸륭제 때 편찬한 중국 최대 총서 사고 전설을 보충 증보한 책이다. 왜구가 복권, 광주, 가정을 침략하고 물건들을 강탈해 갔으며 살인 방화함이 잔인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해안 부근의 방어진을 구축해서 왜구로 하여금 해안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왜구가 상륙했을 때는 급습해서 이들을 방어하도록 했다. 저장성 닝보에 자리한 진해구 해방역사 기념관. 이곳에는 원말 명초, 왜구가 피해 입힌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지도가 눈에 띈다. 中国明代的时候，倭寇对中国沿海地区一个清洗骚扰的一个空间分布的一种形式。以这个宁波镇海，过去叫定海，统计下来有1万多户人家被倭寇所杀害，那么大概有6万多人死于倭寇的这个侵扰，在这个地方。 왜구는 주로 계절풍을 이용했는데 3월에서 5월 동북풍이 불 때는 상해와 항주, 절강성 지역을 침략하고 동풍이 불면 복건 지역으로 옮겨갔다. 즉 3, 4, 5월이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절강성 지역을 묘사한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연안 지역은 왜구를 막을 크고 작은 군사적 요새를 설치했고 왜구를 평정한 후에는 평왜비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중국 역사학자와 함께 명나라 때 중요한 왜구 방어 거점이었던 위원성을 찾았다. 倭寇进入这一带的话，主要要通过这个甬江，那么所以它这个据点就建立在这里，那么可以控制倭寇的入侵，是很重要的一个军事堡垒。这里也没什么东西，看吗？把自己放开了嘛，这样就会比较好。如果一直这样弓箭的话，这样下去，你能射上 敌人，但是对方的话可能射不到你，你自己可以保护自己，还比较安全啊，这也是这样一种结构。 당시 중국에선 왜구를 가장 심각한 수준의 흉악범으로 인식하고 왜구와 연관된 행위를 하는 자는 무거운 죄로 다스렸다. 그만큼 왜구는 중국 정부와 백성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에는 왜구 문제 해결의 중심에 이해가 있었다. 소신이 대마도에 왕래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매번 대마도주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 몇 번이나 갔다 왔느냐? 모두 16번이옵니다. 그렇구나. 일본을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 그대에게 명하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지 말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국가의 미영을 받고 떠났던 40여 회 사신행 중 30여 회는 목적지가 대마도였다. 대마도에 들어와선 대마도주 종정무를 독대했다. 대마도의 7대 도주 종정무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고 대마도의 왜구들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 대가로 조선 조정으로부터 식량 원조와 문화적 지원을 받았다.
조선의 그 외구 대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순응한 인물이 대마도주 그 종정무입니다. 朝鮮王と協力してずっとこれを進めたのがそう貞重だったんで 조정에선 종정무를 치하하기 위해 조미 150석과 콩 150석을 배에 실어 보내며 신의를 표했다. 1418년 조선과 우위가 돈독했던 종정무가 사망한다. 향토 사학자 나가도메 선생과 함께 그의 무덤을 찾았다. 소박하게 씌어진 무덤 안내 팻말만이 지키는 이곳. 7대 대마도주 종정무 그리고 8대 종정성의 무덤이다. 단순한 돌무지처럼 보이지만 이 부도전이 바로 종정무 종정성 부자에 알려지지 않은 무덤이었다. 원통사인 이외에도 종씨 일가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범종도 있다. 貞重が死んだ年、世継ぎの貞盛が朝鮮国にお願いして、その文章と大般若経を先代の供養のために欲しいということを朝鮮国に頼んだんですね。 대마도에서 이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종정성이 체포한 왜구를 압송해올 때였다. 그러니까 13명의 도적 중에서 본보기로 몇 명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모두 조선으로 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어리석은 저희 핏줄만이라도 어떻게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정에선 도둑질한 사유를 묻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모두 죽이겠는가? 일단 모두 압송해 갈 테니 걱정 마시게. 세종 25년 제주도를 침범했던 왜구 13명을 압송하려는데 해적 중 종정무의 친척이 있었던 것. 그러나 이에는 종정무를 설득해서 왜구를 모두 데려올 수 있었다. 조선이 그만큼 국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그 압송해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점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이해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에는 대마도와 조선을 수없이 오가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갔다. 특히 대마도주와 밀고 당기는 주도권 싸움에서 실리를 주고 왜구를 제압케 하는 대윤례교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갔다. 조선의 통신사 이해의 이력을 살펴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양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해가 울산의 향리였고 직책은 기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리는 지방 관아의 하급 관리인데 그의 승진 코스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해는 1397년 25살에 아전의 신분을 벗고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후 종오품 좌군부사직에서 호군, 대호군, 상호군, 첨지중추원사, 종이품 동지중추원사까지 승승장구합니다. 현재로 치면 동사무소 직원에서 차관보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구하고도 슬픈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왜구의 노략질이 극에 달했던 고려 우왕 7년 울산군에 들이닥친 왜구로 인해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고 당시 8살이었던 소년 이해는 왜구의 소나귀에 어머니가 납치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 멈추시오! 멈추시오! 나는 울주군의 녹을 먹는 이해라는 사람이요. 군수를 모셔야 하니 나도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왜구에게 잡혀가는 울주군수를 따라 나선 이해. 이들은 대마도 화전포에 억류당하는데 이해는 상전을 성심껏 보필하면서 임무를 다한다. 실록은 이 사건을 짧게 기술하지만 행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その時の態度が実に立派で、そうやって卑屈にもならないからといってちゃんと礼儀も尽くす、それでねこちらの親分たちがこれは立派な朝鮮の양반だと、これは決して殺してはいけないとちょっと。 이에는 이듬해 이은 군수와 함께 풀려난다. 사지에서 군수를 모신 공으로 그는 아전을 면하고 양반이 된다. 태종 16년 조정에선 격한 고성이 오간다. 외구의 포로가 되어 대마도까지 끌려간 것도 통탄할 일이온데 다시 머나먼 유구국 노예 시장까지 팔려간 자 또한 많다고 하옵니다. 호조 판서 황희아래옵니다. 전하, 유구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멀기도 하지만 수로가 험난하기로 악명이 높다 하옵니다. 그곳까지 사람을 보낸다함은 번거롭고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드는 일이니 파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판서는 무슨 말을 하는가? 가령 그대의 집에서 이같이 억울하게 포로된 자가 있다면 어찌 번거롭고 비용 드는 것을 따지겠는가? 유구국은 현재 오키나와. 외구에게 붙잡혀간 조선인들은 이곳까지 끌려갔다. 이곳에 형성된 노예 시장으로 조선인 포로들이 매물로 팔려나가거나 감금돼 있었다. 이 머나먼 땅까지 달려가 조선인 포로 44명을 구출해낸 것도 이해였다. 이해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 유구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처음이자 마지막 사절이었다. 그가 유구국에서 송환해온 포로 중에는 14살에 잡혀갔다가 20여 년 만에 장년이 되어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20대부터 70대까지 그가 사신행을 떠나 구출해온 포로는 대마도 500명, 일기도 50명 등 교토와 멀고 먼 유구국까지 포함해 총 667명에 이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해의 인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협상 당사자로서 이해가 그만큼까지 장기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 원년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한다. 1419년 5월 전선 50척에 나누어 탄 외구의 주력 부대가 충청도 비인현, 즉 오늘날의 충남 서천군에 잠입한 것이다. 병선이 난데없이 연안으로 다가와서 잠자던 마을을 덮치고 민간인 30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던 태종은 이 상황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태종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출사표인 정대마도 교서는 이렇게 당시의 심경을 전한다. 조선왕조가 태종을 지나서 세종 때가 되면은 외구 일본 정도는 우리가 공격해서 완전히 정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1419년에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죠. 마침내 세종 1년 6월 19일 이종무가 지휘하는 17,000여 병력이 대마도로 진격했다. 이종무의 군대는 적선 129척을 격파했고 가옥 1939호를 불질렀으며 머리를 벤 왜구가 114명, 사로잡은 포로가 21명이었다. 결국 대마도주는 항복하고 전쟁은 종결됐다. 이해 문집인 학파실기엔 당시 이해의 활약이 기록돼 있다. 이해는 중군 병마 부수로 활약했다. 대마도 정벌에서 커다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해로에 익숙하고
또 대마도내의 정세 또 지리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 영의정 유정현은 이해가 진정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했고 병조판서 조말생은 대마도 정벌에서 이해의 공이 가장 크다고 칭찬했다. 통신사 이해는 평화시엔 물밑 외교의 전략가로 국가 비상시엔 일본 전문가로서 직접 정벌에 참여하여 승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대마도 정벌 이후 세종은 지금까지의 강공책과는 사뭇 다른 정책을 시도합니다. 바로 삼포 개항이라는 회유책입니다. 제포, 부산포에 연포까지 추가해서 삼포를 개항하고 각각의 외관을 설치해서 외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삼포에는 이때부터 다양한 외인들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절의 명을 받고 조선으로 건너오는 사송 외인, 무역을 위해 도항하는 흥리 외인, 조선으로 귀화한 향화 외인, 또 조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수직 외인에 이르기까지 조정에선 이들에게 토지와 가재 도굴은 물론 교역 허가를 내주고 평화적인 이웃으로 대우했습니다. 대마도주의 간곡한 요청과 조선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삼포 개항은 과연 왜구를 근절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요? 울산 제3부두 자리는 500여 년 전 연포가 열렸던 곳이다. 이 연포, 부산포, 제포가 세종이 외인들이 상거래하면서 살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삼포다. 세종조 삼포개항 때만 해도 60가구로 시작한 외인 가구 수는 세주에 이르러 450호로 늘어난다. 대마도인과의 무역을 통해 그들을 평화로운 통교자, 무역상으로 만들고 왜구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미 이제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쪽이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왕조의 외교 정책이 대일 외교 정책이 이제 회유, 통교, 통제 정책으로 변해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1407년경부터의 포소의 개항. 그리고 이제 삼포제도를 확립해서 통교를 하게끔 해주고. 그러나 외인의 숫자가 늘면서 동시에 문제도 발생했다. 야심한 밤에 몰래 들어와서 밀매 혹은 도둑질을 하거나 국방의 기밀을 뒤로 빼내서 누설하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치안상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통교자의 증가는 치안상 또는 경제상의 폐단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폐단 때문에 조선에서는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외교 문제에서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들어오는 외인에 대한 통제책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대마도의 역사 민속 자료관. 이곳에는 대마도주와 세력가들이 사용하던 오래된 인장이 전해온다. 출입국 외교문서에 사용했던 도장이다. 외인들이 조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받아야 했던, 현재 비자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인장이다. 세종실록에도 대마도주의 문인, 즉 입국 허가 도장이 없으면 접대 불허라는 기록이 전한다.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 발행권을 주어서 대마도주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들어오는 외인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마도주는 문인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도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인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의도, 대마도주의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문인 제도는 강력한 외인 통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 20년, 통교하는 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인 문제는 골칫거리가 됐다.
당시 조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또한 외인들은 자신들의 천한 물건을 가져와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외인들의 출입과 통제에 관한 문제가 이해가 가장 잘 아는데 이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마도 사행 중인 걸로 아옵니다. 이 건은 이해가 돌아오길 기다려서 다시 수기하심이 옳은 줄로 아래옵니다. 경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해가 돌아오는 즉시 다시 의논토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이예는 대마도주 종정성과 문인제도를 체결하고 외인의 도항 허가와 체류 기간을 통제했던 외인 문제 해결의 전문가였다. 조정 중신들도 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극 따랐다. 세종 22년 이예는 임금에게 대일 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피력합니다. 국가 대의로 타이르고 그 삶을 이롭게 하면 외인들이 기쁘게 따를 것이다. 이 문장 안에는 이예가 24세부터 71세까지 대마도와 일본 본토를 드나들며 온몸으로 체득한 외교 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외인들은 불손하여 마음을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면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무리들이 포악을 자행하고 날뛸 것입니다. 청컨대 국가대의로 타이르고 수를 내리고 소원대로 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여 생업을 유지하게 하면 대마도의 외인들이 기쁘게 복종할 것입니다. 외인들의 실리를 만족시켜주면서 대의 명분으로 제압하는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교 전략은 이후 조선시대 대일 정책의 초석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예의 명분과 실리 중심의 외교 전략이 제대로 발휘됐던 대마도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마도에선 매년 8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아리랑 축제. 28년째 매년 대마도를 떠들썩하게 하는 지역 최대 문화 축제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과 일본 간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12차례 오갔던 조선통신사. 한 번 사행에 500여 명이 움직였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을 재현한 것이다. いつも見ても素晴らしいですね。はい。去年よりも今年はまた多かったと思います。通信誌を見てとても綺麗な人がいっぱい並んでいてすごかったと思いました。 한일 양국 간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고 우호적인 문화 교류를 선도했던 조선통신사. 이제는 대마도의 지역 문화 상품이 됐지만 오늘 이 통신사의 의미는 더 각별하다. 朝鮮通信使が往来した時代は日本は一度も戦争しない平和な時代だった。だから今のアリラン祭りはそれを象徴するものとしてこれからの日韓の友好のために非常に有効じゃない役に立っているじゃないか。 실록에 통신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28년. 통할통 믿을신. 믿음과 신뢰로서 통한다는 의미의 통신사는 종속이 아닌 대등한 위치에서의 교린 외교를 뜻한다. 조선왕조에서는 그 파견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절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중국에 파견하는 사신은 연행사, 조천사. 그런데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은 통신사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통신이라는 것은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믿음의 사신이다. 통신사는 임난전 18회, 임난 후 12회 파견된다. 이해가 통신사로 간 것은 최초 통신사를 포함 총 6회, 가장 많은 횟수다. 그런데 정사보다 부사로서 더 자주 참여했다. 정사는 이제 고위직 관료로서 그 사람은 일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고위직 관료로서 임명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일본의 이제 일회성
그런 사행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정사가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그 부사는 그 사행 실무에 밝은 또 대일 교섭에 능통한 그런 그 실무적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 이해는 뭐 그 당시에 대일 관계에서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행에서 부사로 수행해서 그 전문가적 그 능력을 10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사 이해의 활동에서 눈에 띄는 건 교토 사신행이다. 이 4차례 교토 사신행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이가 있다. 고교교사인 나카타 미노루 선생. 각종 자료를 모아 통신사 이해 발자취를 복원하고 있다. 그는 이해가 국가대표로 교토에 와서 일본 국왕을 아련했던 사신행을 주목한다. 일본 귀족들의 일기인 간문일기 속 조선통신사의 등장을 보자. 別の日記を見ても、ここですね、晴れだったそうです。高麗の人々がやってきて、進物、お土産ですね、数万貫、これお金を随分持ってきたみたいです。一切経というのはこれ大蔵経のことですね、を渡したと。で宝東寺というお寺で、室町殿、室町幕府の4人目の将軍、義持に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なんですが、これは利芸が、高麗人、徒長をいたすべく、将軍に会うために、幕府にこう来たわけですね。その正史が利芸なんです。で室町幕府の、6番目の将軍の足利義教に、参る、参上したわけですね。 그렇다면 실제로 이해가 일본 국왕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일까? 제작팀이 먼저 찾은 곳은 교토 시내 사찰 등지원이다. 이해는 교토 사신행마다 이곳에 여장을 풀고 유숙했다. 정갈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사찰 등지원. 이곳에서 그는 일본 국왕을 만나 조선 임금의 뜻을 소상히 전달했다. 이해가 만난 대상은 막부의 4대 국왕 요시모치, 그리고 막부의 6대 국왕 요시노리, 무로마치 시대 최고의 실력자였다. 이해는 그들이 항상 원하는 대장경과 불경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일본 국왕에게 전달한 대장경은 이곳 상국사에 보관됐다. この相国寺はもともと天龍寺と並んで室町時代朝鮮王朝の前期に作られたとても大きなお寺で、足利幕府が全力を挙げてこのお寺を作り、そしてまた自分たちの政治外交の事務所にも使ってたんです。 무로마치 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이자 막부 실력자들의 정치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던 상국사. 하지만 이곳에 보관했던 대장경은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이곳에는 에도시대 교토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림이 눈에 띈다. 이 그림 속에는 에도시대 막부 장군의 거대한 저택의 모습과 규모, 특징, 생활상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これは利芸が来た時よりも次の建物ですから、この建物に利芸が来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位置とそれから建物はほぼこ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だろうと思われます。 동지사대학 한매관. 대학 근처에 자리한 하나의 석비가 이 지역이 막부 장군의 저택이 있었던 터임을 말해주고 있다. 석비 외에도 이 터에서는 무로마치 시대의 각종 건축 유적들이 발굴돼서 이곳이 막부의 저택 터였음을 증명했다.ここは室町代の跡です。室町代というのは足利幕府が自分たちの将軍の住んでいた場所、そしてまた幕府が政治を行っていた場所です。 믿음의 사신, 통신사의 사명을 안고 교토까지 온 이해.
그는 일본 국왕과 우호 교린 외교의 든든한 다리를 놓았던 것이다.李芸は4回、京都までやってきて、で足利将軍の人々、将軍家の人々と会って、そして国家と国家の関係で、いい関係を結ぼうということに努力した人ですね。 하지만 그의 사신행은 단순히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정치 상황과 세력 다툼의 판도를 면밀히 파악했고 군 장비의 수준과 특장점을 눈여겨보고 조정에 건의했다. 또 주변 정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닥칠지 모를 변란에도 늘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에서 보고 들은 지식을 토대로 대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세종 10년의 사형에서는 일본 국내의 외구의 분포, 규모, 계통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외구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과 멀리 유구국까지 돌아보고 온 그가 특히 세심하게 구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 수군의 실력과 수준을 높여줄 군선의 문제였다. 이에는 기존 군선의 건조 방식은 물론 군선의 활용과 전법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조정에 하나하나 건의했다. 그는 우선 선박을 급히 건조하지 말고 나무못 대신 쇠못을 쓸 것을 주장한다. 또 검선에는 한자가 되는 창과 칼을 배전에 벌려 꽂아서 외선에 대비하고 비거도선은 전함 위에 실어서 움직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황 시절부터 우리의 군선이 외인의 것에 못 미쳐서 고민이었는데 좋은 지적이다. 이해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라. 특히 그가 군선 중에서 주목한 것은 대형 전투선, 검선과 소형 전투선 비거도선의 활용이었다. 제작팀은 검선과 비거도선의 실제 모양을 추적해보기 위해 고대 선박 연구소를 찾았다. 평생을 우리배 연구에 바친 이원식 소장은 조선시대 검선의 실체를 고려때 과선에서 찾았다. 배전에 창을 꽂았던 과선의 형태 위에 한자되는 칼과 창을 벌려 꽂으면 검선이 되는 것이다. 적들이 배 이렇게 오르지 못하게끔 외국의 적들은 전투 방법이 배에 기어 올라와서 칼싸움하는 그러한 전술을 쓰기 때문에 지금 방패선에다가 칼을 한 30cm 정도예요. 한자 정도 되는 그런 칼을 꽂아가지고서 여러 군데 꽂아서 저기 그 방패선 오히려 올라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검선이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배 가장자리에 한자되는 칼을 꽂은 검선의 모습이다. 문헌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비거도선은 어떤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그는 유사한 모습을 앞부분이 뾰족한 일본 배에서 찾는다. 이게 더 정확하죠. 이게 이 앞에서 이렇게 삐죽하게 돼 있고 옆에서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삐죽하게 돼 있고 이런 걸 붙였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 물의 저항이 없어지면서 물을 가르고 나가거든요. 넓적한 배는 물을 밀고 나가고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죠. 비거도선은 일본 배의 모양을 본따 앞을 뾰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 군선에 비해 속력이 월등히 뛰어난 소형 전투선이란 주장이다. 비거도선, 말하자면 코어로 만든 것이 이 배의 형상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비거도선은 일본 배와 얼마나 유사할까? 국내엔 존재하지 않는 일본 배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선을 연구 복원하는 목포해양연구소.
이곳에서 작년 흥미로운 복원 결과를 내놓았다. 1991년 진도 벽파리 뻘밭에서 발굴한 통나무배. 이 통나무배를 복원하면서 윤곽이 보이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 지금 현재 이겁니까? 예, 5분의 1로 복원이 돼 이 있습니다. 진도 통나무배를 5분의 1로 축소 복원해 놓은 모형. 이 모형을 만들면서 연구원은 중요한 단서들을 몇 가지 발견했다. 배 밑부분에 나란히 못자국이 보인다. 지금 현재 발굴될 당시 이와 같이 이것은 배에 외판이 덧붙여졌음을 추정케 한다. 외판이란 부재가 잔존하고 있다는 아니면 또 다른 발굴 당시 용도 미상이었던 이 외판을 복원하고 보니 볼을 끼우는 사각형의 홈이 나타났다. 이 홈에 끼워진 볼은 통나무배의 넓이를 정해주고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사각형 홈이 발견되는데 이 홈이 이 배에 넓이를 더해 그 위에 단간지주가 서고 그 사이 돛대가 서게 된다. 행량이 설치가 되고 그런데 두 개의 단간지주가 발견됐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돛대 받침에는 상부에는 위에서 다른 부재가 와서 닿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돛대가 좀 그 받침대보다 위로 좀 상당히 더 위에 떨어져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 돛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돛대를 항상 접었다가 세울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입재로 된 통나무대 구조. 그런데 그렇게 돛대를 접었다가 세울 수 있는 구조는 13, 14세기 일본 배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 돛대를 잡아주는 받침 구조입니다. 즉 해안 시대에서 가마쿠라 시대에 사용되는 배 구조하고 좀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이 통나무배는 13, 14세기 소형 일본 배에 훨씬 가깝다는 결론이 제기됐다. 이 일본 배 모형처럼 우리의 비거도선의 모습도 이런 날렵한 모양새가 아니었을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비거도선은 이해의 건의대로 전함의 꼬리에 달지 않고 배 위에 싣고 가다가 좁은 해협을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함 밖으로 배를 내려 작은 배끼리 추격전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외적들의 그 배를 갖다 추격할 적에 그 검선과 그 뒤에 비거도선을 쭉 한 줄로 해서 묶어서 가게 하는 것보다는 이 비거도선은 소형의 배니까 그걸 갖다 검선 위에다가 싣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선 그 여러 척을 한 줄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한 척이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작전을 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 척이 가게 된다면 눈에 띄기도 쉽지요. 한 척이 간다면은 유장 전술에도 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선 위에다 비거도선을 얹어서 가는 것은 신속한 이동, 또 하나는 유장, 이렇게 해서 그 적을 추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그 건의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일본과 대마도를 오가면서 외국 배의 빠르고 날쌘 특징을 보아왔던 그는 실용주의자의 시각으로 우리 배와 일본 배의 장점을 접목해서 군선을 개선하고 전략화시킬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는 70살 노구의 몸으로 마지막 사신행을 청한다. 신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대마도에 출입하여 섬의 사람과 사정을 두루 알고 있사옵니다. 다만 성상께서 신이 늙었다 하여 보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므로 삶과 죽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소신을 보내도록 명하신다면 피로된 백성들을 모두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이해는 이전의 공로도 적지 않은데 참으로 가상하구나. 내 그대의 중심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몸성이 돌아오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정. 하지만 그는 허락받지 못할까 더 노심초사했다. 그에게 마무리 지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결론 지어야 할 과제 앞에 생과 사의 길은 이미 구분이 사라졌다. 1443년 71살의 통신사 이해는 대마도주와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그것은 자신이 공고히 다져놓은 도항 허가제, 문인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킨 계해약조의 체결이었다. 계해약조는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50척으로 정하고 조선 조정은 세사미드로 매년 200석을 내려준다는 약정이다. 문인이라든지 이런 그 도항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책이 결국은 그 대마도주에게 위탁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또 운영상의 어떤 모순이나 한계가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 정부가 일본 통교자의 도항 횟수나 세견선의 숫자, 또 교역량 등을 직접 명문화해가지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계해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분과 실리로서 대마도인과 교섭했던 이해는 그들에게 어업권을 주어 도적이 아닌 인간으로 살게 했고, 문인제도와 계해약조를 통해 변방이었던 대마도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마도인에게 생존권을 확보해 주었다. 계해약조가 체결된 1443년 이후 세종조까지도 이어지던 왜구의 침입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이후 70여 년간 조선과 일본은 평화로운 공존의 시기를 맞게 된다.対馬にとって一番ありがたい仕事をしてくれたのは条約を作ったことなんだと思ってる。で利芸はその時対馬に1年近く滞在していろんなことを調べ、そして宋貞盛、対馬当主宋貞盛とずっと交渉しながら条約作るんですよね。だから条約にのっとってずっと貿易を行う。それに反したものはこれは賊とみなすぞと。これで倭寇が収まったんですよ。だから倭寇を収めたのは条約なんだもん。 최초의 통신사로, 일본 전문 외교관으로 마지막까지 일본과 조선이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주었던 이해. 1443년 계해약조의 체결 이후 2년 뒤 이해는 모든 과업을 내려놓고 조용히 영면에 든다. 1445년 향년 73세였다. 이해는 사후 460년이 지난 1910년에야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으로부터 충숙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호를 받은 지 100년 후 충숙공 이해는 2010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 한국 외교사를 비추는 거울이 이릅니다. 무역과 외교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이 시대, 우리에겐 이미 500년 전 목숨을 담보로 평화와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낸 한 사람, 바로 일본 전문 외교관 이해가 있었습니다.